소득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소득은 또 계속 오를 거니까 자, 근데 집값도 오른다. 문제는 예. 소득이 오른 만큼 2배만큼 올랐냐. 그게 아니죠. 지금 더 올랐죠. 훨씬 많이 훨씬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소득이 오르는 구간 대비 더 많이 올랐을 때는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영끌한 사람이 자기 소득 수준의 집을 구한 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아니죠. 이상, 예, 이상을 그렇잖아요. 찾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미 전제가 깨져버렸잖아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오늘은요, 이 소득과 아파트 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400만 원을 넘는 월급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대비해서 2배나 늘어난 거라고 해요. 네. 소장님, 이제 대다수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아파트값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네. 기존 이론에 우리나라 부동산 현실과는 안 맞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뭐 소득과 연관성 이런 것들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안정시장이고 사람들이 계산을 철저히 하고 합리적이고 딱 그만큼만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소득이 400만 원이다. 그럼 400만 원 어치, 40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만 사는 거죠. 300만 원이면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만 사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집을 못 사는 거죠. 이런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 그럼 영끌한 사람이 그러면 적당한 수준의 자기 소득 수준의 집을 구한 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아니죠. 이상을 그렇잖아요. 찾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미 전제가 깨져버렸잖아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 거래량으로 1000건 미만으로 빠졌어요. 월간 거래량 1년 동안 1년 평균이 1000건이 안 됩니다. 평균. 그랬나요? 네. 와. 근데 2021년에 평균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15,000건이었어요.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건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소득 수준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계속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집을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 그거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도 집을 안 사는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집을 그냥 구매를 안 하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소득 수준이 있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득이 오른다고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게 맞다면 2022년도에 그렇게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든 상황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정말 많이 깔려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200만 원이었을 때의 집값이 2억이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2배 올랐으니까 4억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더 올라가냐? 이미 올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소득은 계속 오르니까. 일단 소득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소득은 또 계속 오를 거니까 자, 근데 집값도 오른다. 문제는 자 소득이 오른 만큼 2배만큼 올랐냐? 그게 아니죠. 지금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소득이 오르는 구간 대비 더 많이 올랐을 때는 자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은 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다라는 논리를 피는 때 잘못하는 거는 오른다라는 논리를 하면 지금 사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이 소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면 지금 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오르는 그 비율만큼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득 하나만으로는 단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4명 중 1명이 4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2명이 뭉치면 800만
400만 원이에요, 소장님. 네. 엄청 많이 벌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신혼부부라고 치면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소득 부부들이 늘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럼 상급지는 그래도 흔들릴 수가 없다. 고소득 부부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물론 400만 원으로 상급지를 사기 쉽지 않지만 둘이 합치면 이게 또 큰 돈이 되는 거죠. 네.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급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아, 네.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슬쩍 들어본 걸로는 울산이 그렇게 많이 번다고. 네. 네. 그러면 그런 논리로 피자면 네. 울산이 네. 서울보다 집값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울산 분들은 울산에 집을 안 사시나? 어디에 사시나요? 안 사시나? 그러니까 네. 소득이 많다고 다 집을 사는 걸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이 그렇죠. 몰린다라고 집을 다 산다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울산이 그죠. 울산은 워낙에 고소득의 도시로 유명한데 네. 거기는 또 지금 집값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은 굉장히 분위기 안 좋잖아요. 나중에 뭐 이런 논리는 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득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나중에 결과치로 봤더니 집값도 이만큼 올랐다. 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위험한 거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면 뭐 아까처럼 뭐 강남 같은 경우 고소 수준이 높으니까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논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소득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값 상승에 소득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네.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득은 아예 배제를 하고, 근데 소득을 아예 또 배제를 그러니까 지금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게 제가 소득이 아예 연관성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네. 어. 있긴 있죠. 당연히 네. 있는 겁니다. 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득 가지고 집값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겪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집값에는 소득도 있고 금리도 있고 시장 상황도 있고 심리도 있고 너무나 많은 요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이렇게 그 집값 판단할 때 금리 그렇죠. 때문에 올라간다. 다른 요소는 다 배제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금리 올라갈 때 이 요소 중에 하락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와 얘의 힘겨루기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해서 올라가는 요인보다 다른 요인, 하락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인하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굉장히 너무 단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지 않다라고 했더니 아나운서님은 그럼 소득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잘못하는 그 사고의 네. 부분이 이분법적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회생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인문학 쪽에서는 이분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많은 요소가 그쵸. 들어가 있어요. 네. 너무 많은 요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를 여기에 비중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더 큰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꾸 한 요소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은 했어요. 소득은 사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이 집값이 오르는 폭이 훨씬 크잖아요. 네. 옛날 신문들 보면은 그 얘기는 항상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리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매년 나오는 헤드라인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아니 소득이 집값을 따라가주지 못하는데 집값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를 수가 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기는 들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게 사서 가지고 있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쭉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네.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 전체가 다 거래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소수 사람들만, 나머지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를 해봐도 비트코인 전체가 거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나머지는 거래도 안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 소수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움직이는 분위기가 연속선상 안에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연속선상이 또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툭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 원주민들이라는 게 존재해서 저도 이제 제 집을 예전에 구매를 할 때 보니까 그 전 집주인이 그 집이 처음 만들어진 87년도부터 쭉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한 번도 안 파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실거주 개념이 또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죠. 실거주가 일도 없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사고 나면 실거주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시장 참여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만 계속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소득 수준이나 돈의 유동량 이런 거는 전체 개념을 따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거래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줄어들면 전체가 거래되면서 전체 파이가 줄어드니까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의 유통량이 줄어도 집값은 올라갈 수 있어요. 돈의 유통량이 줄어도 네. 보통은 돈이 많이 돌아야지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돈이 많이 돌면 살 수 있는 사람의 여력이 올라가고 지금도 굉장히 네. 노동자가 많다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데 이 연결고리를 잘 꿰면 버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소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돈의 유통량이 적어도 이게 유통량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 살 사람한테 몰려 있으면 이 살 사람들은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면서 올려버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아까 요인을 저한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오른다는 심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요인이 다 하락 요인으로 변해도 올라요. 심리가 그만큼 네. 엄청 큰. 그러니까 심리가 오른다는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서 오른다는 심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백수인 사람도 집을 사거든요. 백수인데 집을 사요? 예. 어떻게 사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든 마련을 어떻게든 하는 사요? 거죠. 사금까지. 부모님한테 끌고 오든 누구한테 빌리든 훔쳐서든 뭘 해도 집을 사려고 마음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집값은 오르게 돼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건 금리가 내려가건 뭘 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심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를 때 전세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크고요. 전세가의 네, 상승. 전세 영향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네. 집 가지는 사람들의 욕심. 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집값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호가를 올린다. 호가를 올리면 쫓아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쫓아가서 거래가 되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올리겠죠. 또 올리죠. 그러면 이제 못 쫓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거래 중단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의 그 흐름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분위기 절단, 분위기 단절. 분위기 단절. 근데 사람들의 그 집 가진 사람들의 욕심이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욕심. 그러면 매수자들이 매수 행위를 멈추게 되죠. 그러면 분위기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매수자들은 이성을 찾아가요. 이제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쳤었구나. 네. 저걸 따라갈래 했었었구나. 그러면 이제 매수 행위를 멈추죠. 네. 그럼 여기서 매도자 중에 이탈자가 생겨요. 변심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무조건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낮춰줘야죠. 네, 낮춰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이 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방향대로 쭉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오늘은 뭐 소득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아파트 값 상승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뭔가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 지을 수 없는 것이 이 복잡한 이 부동산 시장이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이 꾸준히 심리를 지금 시장에는 어떤 심리들이 가장 많이 지금 퍼져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심리는 또 우리 소장님이 또 기가 막히게 알려주실 테니까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심리를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보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득과 집값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